여름 저녁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좁은 흘길에는 닭장이 줄지어 있었고 개울물 위로 매미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그 마을 끝, 세 칸짜리 초가집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옥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겪은 일은 오랫동안 제 삶의 무게가 되었지요. 작은 방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헐거운 창틀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내려 얼룩이 번졌고 천장에서는 바람이 불면 클가루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 방이자 오빠의 방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아버지 때문이지요. 제 아버지는 늘 술과 체면만 앞세웠습니다.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면 술 냄새와 담배 연기를 온 집안에 퍼뜨렸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저 무심했고 기분이 나쁘면 큰 소리와 손찌검이 쏟아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용히 살림만 하며 버텼습니다. 늘 손이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저를 향하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곧 두려움으로 덮였지요. 오빠 태수는 5살 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오빠를 보고 잘생겼다, 큰일 하겠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처음엔 저에게 나무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오빠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장난기가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묘한 집착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아도, 괜히 제 방에 와 눕더라도 그저 가족끼리 친한 거겠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작은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큰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천둥 번개가 요란하던 밤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이불 속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미호가, 나 무서워서 그래. 잠깐만 같이 있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오빠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너는 네 자리로 가라. 무섭단 말이야. 그만해라.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문은 이내 닫혔고 방 안은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서늘한 공기는 제 어린 시절을 영영 바꿔놓았지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매가 사이좋아 보기 좋다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오빠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사내다움을 흉내내며 집안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집은 3칸뿐이었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저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고 뒤뜰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마을은 분주했지만 제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웃음 대신 침묵, 보호 대신 두려움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7살 무렵부터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했고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잘못 태어난 아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작은 시선 하나에도 움츠러들었고 오빠의 그림자만 보아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여름 장터에서 노란 원피스를 입고 돌아왔을 때 오빠가 보이던 눈빛, 마치 제 존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다가오리라는 것을요. 넌 내 거야. 오빠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제 어린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날마다 자라났고
밤마다 눈을 꼭 감은 채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기를. 하지만 그 소망은 오랫동안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삶은 더욱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아직 어린 제게 세상은 차갑고 집은 더욱 차가운 감옥이었으니까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방 안에는 젖은 빨래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14살, 몸이 알 수 없는 변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허리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어머니가 우연히 제 옷자락이 젖은 걸 보고 멈춰섰습니다. 제 배가 도드라져 보였던 것이지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호가,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과 흐느낌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은 굳었지만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라요. 저는 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이 일을 어째? 우린 부엌 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비에 젖은 기왓장처럼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 제 앞에 서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누구 짓이냐? 저는 숨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태수는 방문 앞에 서서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내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호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진정 좀.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쾅 하고 넘어지는 소리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건 집안 망신이다! 아버지는 이웃집 소년의 이름을 들먹이며 제가 그와 어울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포항 장터에서 주유소 일을 하던 그 소년은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붙잡아 몰아세웠습니다. 술 기운에 욕설을 퍼붓고 결국 그 가족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백했습니다. 진짜 원인은 제 방 바로 옆에 서 있는 제 오빠였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제 곁에 앉아 약초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손등은 터지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미호가 입 밖에 내면 네 목숨도 내 목숨도 위험해져. 저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마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제 배는 더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저 집딸이 문제라더라. 자네 없이 애를 가졌다지 뭐야. 저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집 안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더 이상 집안 망신 만들지 말고! 그 말은 족쇄와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논이 마치 세상과의 경계선 같았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오빠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렸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이미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인지 또 다른 형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14살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지만 어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낙인이, 마을에서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무게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배 속의 작은 움직임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내 품에서 키워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집, 이 마을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도망쳐야 한다는 예감이 그림자처럼 제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움직임.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반드시 널 지킬 거야. 그러나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눈물과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는 앙상했고 바람은 지붕의 새끼줄을 흔들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3달 된 아이는 작고 여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오므리다가 이내 짧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옷자락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도망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발걸음을 주시했고 오빠 태수는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오빠가 장터에 기생집으로 나가던 그 시간, 집은 잠시 허술해졌습니다. 저를 도운 사람은 뜻밖에도 이웃 윤명자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를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호가, 이 얼굴이 자꾸 말라갔나? 그냥 이렇게 살다간 네가 먼저 죽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저를 지켜보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 아줌마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삶은 달걀 2개가 있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비는 될 거다. 너 혼자면 몰라도 애까지 있으니 더 필요하겠지. 많이는 못 도와줘. 하지만 이거라도 챙겨라. 저는 울컥했지만 고개를 숙여 연신 인사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가 등 뒤에서 던진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은 넓다. 미호가, 여기만 세상이 아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옷 몇 벌을 작은 자루에 넣고 젖병 대신 얇은 수건을 챙겼습니다. 집안의 눈을 피해 쌀 한 줌, 된장 한 숟가락을 싸 넣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겐 생명의 미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내리던 1969년 11월의 어느 밤, 아버지는 술에 골아떨어져 있었고 오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기침을 하며 겨우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불째 안고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뛰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기는 작은 몸을 움찔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자국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두려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 어귀였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그곳으로 걸었습니다. 드디어 검은 매연을 뿜으며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차체에 청송서울이라고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표를 내밀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잠든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세요? 네, 맞습니다. 아기 데리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올라간다니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몇몇 승객이 덮개 없는 짐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기를 도는 동안 가끔 헤드라이트에 나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몸을 움찔하며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나 오빠가 따라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점점 마을을 멀리했습니다. 산이 끊기고 길가에 작은 읍내 불빛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저에겐 주소도, 친척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건 아줌마가 준 보자기와 품에 안긴 아이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차창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보였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으로 숨을 고르며 제 품에 깊이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버스는 드디어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더 이상 산골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 가게 간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제 눈에는 모두 어지럽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이와 저 둘뿐인 작은 세상이지만 이 버스는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보호자도 없는 소녀 엄마에게 서울은 냉혹한 바다와 같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지옥 같은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버스는 천천히 서울터미널에 들어섰습니다. 매연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보자기를 고쳐 메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위에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잘 왔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은 그제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은 새벽임에도 북적였습니다. 짐을 이고 진 사람들, 장사를 시작하는 행상들, 군복 차림의 청년들, 흰 마스크를 쓴 간호사들, 수많은 얼굴이 오갔지만 저를 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15살 소녀에게 시선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날 처음으로 제가 자유롭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엄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역 대합실의 차가운 바닥에 잠시 앉아 아기를 토닥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작은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애기 엄마, 여기 밥 좀 먹어. 고개를 들자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저고리에 흰 앞치마, 이마에 땀을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말순. 역 앞 분식집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말순 아줌마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는 젖도 못 빨아 울고 있잖아. 따뜻한 국물 먹이고 젖 돌려야지. 그날 저는 아줌마의 작은 가게에서 국수를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은 몸속을 파고들며 오래된 두려움을 잠시 녹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역 근처를 맴돌며
아줌마의 가게를 들렀습니다. 아줌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늘 밥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지. 사연은 나중 일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줌마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라도 해. 방은 없지만 가게 뒤쪽에 빈 창고가 있어. 거기서 아이랑 지내면 된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겐 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의 말은 작은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와 함께 가게 뒤 좁은 창고에 몸을 눕혔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제겐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기를 품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며칠 뒤 저는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국수를 삶기 전 물을 썰고 손님이 돌아가면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은 금세 트고 갈라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매일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 신문사 심부름꾼, 시골에서 갓 올라온 청년. 그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국수집 아가씨로 불렸습니다. 과거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문제는 늘 제 마음을 조였습니다. 젖은 잘 돌지 않았고 아기는 자주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순 아줌마는 뒤에서 쌀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애는 먹고 자라야 돼. 내 걱정보다 아이 걱정 먼저 해. 아줌마의 손길은 어머니 같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떠들다 물었습니다. 아줌마, 자식은 없소? 말순 아줌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근데 이젠 없어?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줌마가 왜 저와 제 아이를 받아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히 흘렀습니다. 창고의 곰팡이 냄새도 익숙해졌고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울음 대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아이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얘 눈매가 살아있네. 튼튼하게 자라겠어.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누구보다 강하게 자라야지.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정우 아저씨. 역 앞 신문갑 한 대를 지키던 노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담배를 물고 신문 더미를 정리하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애 엄마, 이름이 뭐야? 미옥입니다. 그래, 미옥. 서울은 만만한 데가 아니야. 하지만 너 같은 애들은 꼭 살아남더라. 정우 아저씨는 가끔 남은 신문을 주며 글자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글을 알아야 버틸 수 있어. 아이 위해서라도 배워둬. 밤마다 창고에서 아이를 재우고 저는 신문 조각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렸습니다. 서울, 희망, 삶 낯선 글자가 하나씩 익숙해질 때마다 제 안에도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 술 취한 사내가 서성였습니다. 낯익은 듯한 눈빛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오빠가 저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가는 취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떨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린 아직 안전하지 않아. 더 멀리 가야 해. 서울살이는 고단했지만 분명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 안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벌고 아이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떳떳한 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창고의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난의 그림자가 여전히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요. 창고의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결을 들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음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